자, 지난 시간에서 계속을 합니다. 입증 책임 제목 밑줄 것이고, 자, 입증 책임 앞으로 쉽게 접근할 거예요. 불공정 법률 행위는 무효죠. 그럼 그 요건 사실을 다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밑줄 것이고 그렇게 동그라미 할게요. 앞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누가요? 주장자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코자 한다 그죠? 그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입증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뭘 주장코자 합니까? 무효를 주장하고자 한다 그죠? 왜요? 104조 2반을 근거로. 그럼 그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다 구비가 되어야 되죠. 그 모든 요건 사실을 다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을 해요. 그러면 피해자와 폭리자 중에서 누가 무효를 주장하겠습니까? 당연히 뭐요? 피해자 주장하겠죠. 그럼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폭리자와의 법률행위가 뭐요? 현장의 공정을 잃었다. 엔더 뭐요? 그로 인한 원인이 공박 등으로 인해서 있었다. 그죠? 그 모든 사실을 다 입증을 해야 돼요. 다 입증. 주장자가 다 입증해야 돼요. 따라서 체크를 하시고 단골이요. 따라서 객관적으로 당해 법률행위가 현장에 공정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이가 궁박 등으로 인해서 추정되지 않는다 그죠? 추정된다 쏠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무슨 요건까지만 입증이 되죠? 객관적 요건까지만 입증이 되죠. 그 객관적 요건 사실이 입증만으로 그이가 주관적으로 궁박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모두를 뭐요? 무효를 준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몇 번 반복하세요. 그래서 주객관적 요건 사실을 모두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 요건 사실의 구비만으로 당행위가 당연히 궁박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적용 범위 제목 밑줄 것이고, 요거는 이걸 필요도 없다. 그죠?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적용 범위. 즉, 폭리 행위로 무효가 되려면은 폭리자가 뭐야? 자신의 급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반대급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해서 폭리를 체리죠. 근데 어떤 폭리가 되려면 당연히 뭐요? 유상행위여야만 하죠. 그죠? 유상행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뭐요? 정려 등 기부행위는 무상행위죠. 무상행위는 처음부터 뭐야? 대가가 있을 수 없죠. 그죠? 따라서 무상행위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경매 체크하십니다. 경매는 누구에 의해서 진행됩니까? 국가에 의해서 그죠.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떤 피해자의 궁박 등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애초부터. 따라서 무상행위, 경매 등의 뭐야? 애초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다음 유상행위이기만 하면 족하죠. 반드시 그 행위가 기하기는 필요 없죠. 따라서 유상행위이기만 하면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단독행위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별 판례를 우리가 다음에 쳐볼게요. 자, 효과입니다. 효과. 따라서 제목 밑줄 볼게요. 절대적 무효죠. 폭리행위는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폭리자 앞으로 등기까지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입니다. 폭리행위로 무효죠. 그죠? 그러면 폭리자는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죠. 그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득자는 아무리 폭리자 앞으로 넘어간 등기를 믿었으면 전혀 잘못이 없더라도 전득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죠? 절대적 무효니까. 전득자는 뭐요? 선야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여기다가 종료 표시하시고. 따라서 여기까지는 문제 없다. 그죠?
몇 조 위반이 뭐예요? 104조 폭행으로 모이죠. 절대적 모이죠. 그죠? 따라서 사후에 당사자의 초인으로 유효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세 가지 우리가 외울 게 어떻어요? 예. 개별 강행법규 위반행위, 그 다음에요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그 다음에요 104조 폭리행위란 무효는 사후에 자기들의 개인적인 어떤 초인 의사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객관적인 어떤 강행법규 위반 질서에 반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사후에 초인해서 유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형이 전환은 된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무형이 전환은 된다. 그래서 단골 지문이에요. 요 사이 각종시험에. 자, 보세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폭리행위로 무효입니다. 폭리행위는 법질서에 반하는 거죠. 폭리는 법의 정신에 반하죠. 그죠? 예, 객관적 법질서에 반합니다. 자, 왜 이 같은 폭리행위가 가능했나 볼게요. 갑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000평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다 뭐예요? 을이 10평을 알바가 뒀습니다. 적당한 시세는 뭐예요? 10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갑이 그 토지 부분이 없어서는 절대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엄청난 돈이 투입됐다. 예를 들면 1000억이 투입됐어요. 1000억이. 지금 을로부터 매수하지 못하면 그 1000억을 다 날아갈 판이에요. 그래서 을이 갑에 가도 어려움에 편성해서 1000만 원짜리 뻥튀기해서 10억 주면 팔겠다. 갑 입장에서 1000억을 날리기보다는 쏘건 설이지만 10억 주고 사야 되겠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10억 주고 샀어요. 폭리 맞죠? 무효입니다. 즉 폭리는 객관적 법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효예요. 자, 무효입니다. 근데 나중에 소송에서 이제 다투고 있다 그죠? 무효예요. 자, 그때 갑은 어차피 1000억이 더 중요하지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판사에게 설득합니다. 판사님, 저는 이 토지 없이는 절대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10억 손해 보더라도 구입하겠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인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알바끼는 당신 개인의 둘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인정하는 순간 전 국민이 알바끼를 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폭행위는 객관적 법질서 차원의 위반함으로 절대로 당사자 개인의 의사로 추인할 수 없어요. 저 강행법규는 누구나 지켜야 되죠. 근데 이와 같은 객관적 강행법규 질서 위반 행위를 사후에 추인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103조 반사회 질서에도 객관적 법질서 위반이죠. 개개인의 당사자의 추인으로 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판사가 설득합니다. 이 자체로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 한 500 덧붙여서 1500만 원으로 사고 파는 걸로 하면 어떻게 했냐? 어차피 이자가 10억 주고는 못 팔죠. 그죠? 절대로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인정하겠다. 이제는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공정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불공정 행위 그 자체로 유효로 되면 절대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공정하게 바꿔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단골입니다.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행위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 104조 폭리행위는 그 자체는 누구에게나 모이기 때문에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폭리행위로 모여져. 그럼 추인 안 돼요. 근데 공정한 행위로 전환은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정한 행위로 전환을 할 수 있다. 해당 파트에서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이 파트, 이 문구는 여기서 뜰 수도 있고 무효 취소 파트에서 무형이 전환 파트에 뜰 수도 있습니다. 무형이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해당 파트에서 다시 언급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따라서 갑을 간의 폭리행위가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근데 다만 체크하시고 다만만 읽어달라는 거 아니죠. 뒷부분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103조하고 다른 점이에요. 103조는 이행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근데 103조 반사회 절사 행위는 일방만이 나쁜 게 아니죠. 쌍방 모두가 나빴다. 그죠? 쌍방 모두가 나빴다. 근데 폭리 행위는 누구만이 나빠요? 폭리자만이 나쁘다. 그죠? 그래서 불법의 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폭리자는 뭐요? 이 경우에는 절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뭐야?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예, 그 점이 103조하고 다릅니다. 예,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판례 1번이 앞에서 뭐야? 단독행위도 폭리가 될 수 있다는 판례예요. 예, 다음 회차에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일단 체크만 해두세요. 자, 금방 2번 판례 중 뭐요? 동그라미 2번이 금방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갑을 간의 매매가 왜 무효입니까? 폭리행위로 무효죠. 그 자체로는 사후에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뭐야? 그 매매 내용을 공정하게 전환은 할 수 있다. 그죠? 자, 볼게요. 매매 계약이 매매 대금에 가도록 104조 불공정으로 무효더라도, 자, 체크할게요. 무형이 전환할 수 있다. 그죠? 예, 무형이 전환할 수 있다. 즉, 불공정한 계약 그대로 추인할 수는 없다. 그죠? 그렇지만 공정한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죠. 그죠? 전환할 수 있다. 자, 볼게요. 따라서 쌍방이 어떤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은 뭐요?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획 합의했을까 인정되는 경우는 그 매매 대금액을 내고난 매매계약이 뭐요? 유효하게 성립한 거 공정한 가액이 뭐요? 매매계약이 성립한 거 전환은 될 수 있다. 그죠? 즉 폭리 행위 자체를 추인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이 부분 부재소 합의 무효 체크를 할게요. 부재소 합의 무효. 자, 여기까지는 최근에 우리 시험에도 단골이에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단골까지는 아닙니다. 단골까지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경우 갑을 간의 매매가 폭리행위로 무효다.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 후에는 폭리자는 뭐예요? 절대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피해자는 뭐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을 간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절대로 뭐예요? 다툼이 있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이 합의가 유효라면은 갑은 을을 상대로 뭐예요? 반환 청구 소송을 못 해요. 몇 조 위반의 법의 정신에 반합니까? 104조 정신에 반하죠. 104조는 뭐예요?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다가 104조 결론이죠. 근데 만약 이와 같은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순간 피해자는 뭐예요? 폭리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명백히 104조에 반한다. 그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뭐예요? 무효인 경우 그 불공정성 등을 소송 등을 통해서 뭐예요? 주장치 못하도록 하는 뭐예요? 부재소 합의는 무효이다. 그래서 부재소 합의는 무효이다. 그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을 간에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뭐예요?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폭리자를 상대로 뭐예요?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 있다.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은 단골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기출 문제를 보세요. 23회차 기출 문제입니다. 불공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은 자, 정려 체크하시고 끝났죠. 정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유상행위라 됩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가 몇 조를 묶고 있어요? 104조 불공정이죠. 자, 그러면은 추인 체크하시고 추인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추인할 수 없다. 다만 전환할 수 있다, 그죠? 전환은 할 수 있다. 그다음 D가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교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함으로 추정이 된다. 펼죠, 그죠? 중요하다, 그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니까 궁박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없다, 그죠? 추정될 수 없다. 그 다음 리얼
어떠한 행위가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는 뭐야? 이행기입니까? 법률행위 당시요? 행위 당시죠. 유효, 무효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죠. 그 단골 질문들이 쭉 반복된 거예요. 자, 지금껏 불공정 행위까지 봤습니다. 자, 불공정 행위. 우리가 기억학서 다시 떠올려 볼게요. 주관적 요건으로 피해자가 궁박 등의 사정에 놓여 있어야 된다. 그죠? 다 구비될 필요 없고 하나만 구비되면 좋고, 궁박은 원인은 따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경험은 특정 거래에 있어서 경험이 없다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다를 말한다. 근데 피해자와 같은 궁박 등의 사정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폭리자에게 뭐야? 이를 이용하지 않은 악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급과 반대급부 사이에 현장 불균형 관계가 있어야 되고, 불균형 관계가 존재한다 여부는 뭐야?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자, 인정이 되면은 불공정에는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폭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아무리 선의 무과실일지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뭐예요? 이행제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이행 후에는 103조와 다른 점이,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와 같은 당사자의 토지 매매가 폭리 행소 무효가 되려면 이와 같은 모든 요건 사실을 다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다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 객관적으로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관계가 존재한다 해서 그 행위 자체가 궁박 등으로 인항소 추정될 수 없다. 그죠? 없다. 자, 법률행위 해석으로 갑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 파트에서는 일단은 교과서다 일단 중요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어디냐 하면은 167페이지 자연적 해석이 있죠. 그 부분. 주로 자연적 해석을 위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 쭉 교과서 표를 보세요. 체크하지 마세요.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 법률 요건이죠. 그때 해석이라면은 당사자가 당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뭐예요? 그 목적을 밝히는 것을 해석이라 합니다. 근데 원하는 바는 어디에 있어요? 의사표시에 있죠. 결론,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사표시 해석. 즉, 원하는 바는 뭐예요? 의사표시에 있기 때문에 결론,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의 대상 제목 밑줄 것이고, 자, 그럼 역설적으로 물어볼게요. 법률행위는 결론 뭐예요? 해석은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예요. 항상 의사 플러스 표시로 적을 겁니다. 자세한 것은 의사표시 파트에서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이때 의사라 하면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뭐예요? 표의자의 가슴 속에 존재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를 말한다 그죠? 그 자체는 의미가 없죠. 상대방 등에 알릴 목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쳐서 의사표시라 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왜 지금 의사표시 해석에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표시라는 자를 표의자, 그 다음에 상대방.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해석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 그 다툼이 있기 때문에 해석은 누가 한다? 최종적으로 해석은 누가 한다? 법원에서 하죠. 구체적으로 법관이 할 겁니다. 근데 법관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 속의 의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뭘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죠. 체크할게요. 즉, 해석의 대상은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라 표시의 객관적 의미. 여기 체크하시면 돼요. 표시상의 객관적 의미가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적 성질 손댈 필요 없어요. 누가 한다고요? 법원에서 하죠. 그러니까 해석은 가치 판단에 따라서 뭐야? 이루어지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최종심, 법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표현인데 신경 안 써도 돼요. 답으로 절대 안 하니까. 자, 그러면은 판례 1번 요거예요. 해석은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자, 확인해 볼게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맞죠 그죠?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해석할 때 뭐예요? 어떤 계약서 등이 작성됐다면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는 뭐예요? 내심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서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가 해석의 대상이 되죠.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기본 판례요. 해석은 누가 한다고요? 법원에서 하죠, 그죠? 그 계약서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뭐예요? 매도인의 해석에 단다. 근데 매도인이 해석권이 있다 없다? 해석권은 누가 가지요? 법원이 가지죠. 이와 같은 조항은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조항 자체가 뭐야? 무효이냐 여부를 법원에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죠? 그와 같은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가 무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당사자의 약속은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하지 못한다. 왜? 해석은 법률 문제에서 법원의 정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의 대상은 뭐예요? 내심의 의사가 아니다, 그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해석의 대상이다. 자,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순서가 가능하면 뭐예요?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두 번째 규범적 해석. 최종적으로 보충적 해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자연적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자연적 해석을 볼게요. 자, 일단 항상 이 부분은 제가 1을 내려놓습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이 경영하는 포장마차를 찾아간다. 왜요? 당연히 술을 사 먹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자의 의사는 소주 한 병이에요. 근데 표시는 두꺼비 한 마리 더 그죠. 두꺼비 한 마리 달라. 의사의 표시가 불이차죠. 그렇지만 상대방은 갑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 의사를 알았다 몰랐다? 두꺼비 줍니까? 포장마차에 두꺼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갑은 표시에도 불구하고 소주를 원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의사가 제대로 전달됐어요 못 됐어요? 전달됐죠.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즉 의사 표시라는 것은 뭐예요?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의사 표시예요. 그래서 표시가 잘못됐더라도 의사가 제대로 전달됐죠. 그럼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해석은 뭐예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연적 해석. 자, 보세요. 표시된 문자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시각에서 어디 시작할게요? 표의자의 시각에서. 표의자의 시각에서 뭐예요? 표의자의 실제 내심적 의사를 뭐예요? 알 수 있다면 그 의사대로 해석합니다. 즉 의사 표시는 뭐예요? 내심적 의사를 전달하는 게 의사 표시니까 표시가 뭐야? 잘못되었더라도 이자의 뭐야? 내심적 의사를 알 수 있다면 뭐야? 당연히 의사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걸 자연적 해석. 또 의사 표시라는 것은 의사를 전달하는 게 의사 표시예요. 그런 거. 그래서 제대로 전달됐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표시 무의 원칙 제목만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죠, 그죠? 표시가 잘못됐죠. 그렇지만 상대방은 표시에도 불구하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알았죠, 그죠? 그다음 잘못된 표시는 전혀 해가 될 수 없다. 그다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체크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없는 행위는 상대방이 없죠. 그러면 부활 상대방이 따로 존재치 아니하므로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표의자만. 그다음 신분행위 체크하시면 돼요. 신분행위에는 우리 민법 총칙은 원칙 적용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혼인, 이혼 등 가족법상에는 뭐야? 무조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즉 절대적 의사주의예요.
무조건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즉 예를 들게 되면 갑돌이가 뭐예요? 갑순이하고 혼인코자입니다. 그런데 문맹입니다. 혼인신고서에 뭐예요? 을순이라고 잘못 적었다 해서 을순이하고 혼인을 시킬 수는 없죠. 그죠? 네. 따라서 무조건 가족법상에는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험 때문에 뭐예요? 항상 이 판례입니다. 우리 시험도 뭐예요? 아주 단골이죠. 그죠?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요. 자연적 해석이 있다면 무조건 이 판례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케이스가 뭐예요? 가불로 떠니까 토지를 우리는 다른 말로 A 토지, B 토지로 또는 뭐예요? X 토지, Y 토지로 바꿔서 할게요. 보통 X 토지, Y 토지로 하니까 가불가는 X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는 어떤 토지를 사고 팔기로 했어요? X 토지.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Y 토지 매매라고 잘못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가불가는 계약서에 적힌 Y 토지 매매가 있었느냐 아니면 실제 자기들이 원했던 X 토지 매매가 있었느냐 이게 문제된다 그죠? 우린 결론을 알고 있죠. 어느 토지 매매가 있었다? X 토지. 가불가는 Y 토지는 사고 팔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자, 볼게요. 부동산 매매에서 쌍방 당사자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지분 등의 착오로 계약서에는 뭐예요? 엉뚱한 을 토지로 잘못 표시했더라도 갑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이를 매매 목적물하는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는 상 매매 계약은 별로 여기 체크하시면 되죠. 갑 토지에만 매매가 있었어요. 을 토지에는 뭐예요? 계약 자체가 없었죠. 계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가 을 앞으로 Y 토지 등기 넘겨줬어요.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왜? 매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Y 토지에 소유권 취득 못하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따라서 만일 을 토지에 관해서 뭐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하고 이전 등기가 되었더라도 뭐예요? 그 매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을 토지엔 등기는 무효이다. 그죠? 예, 무효이다. 그래서 이 경우 무효라면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울 거예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뭐예요? 을에게 Y 토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을은 Y 토지를 샀으면 X 토지를 샀어요. X 토지 샀죠. 근데 아직까지 등기 못 넘겨받았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뭐예요? X 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단골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 교범적 해석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똑같아요. 갑이 하루라도 소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중독자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극단적 예를 진행을 시킬게요. 국가에서 금주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금주령. 근데 소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주 한 박스를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는 곳에 뭐예요? 플랜카드를 붙입니다. 두꺼비 한 박스를 1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의사하고 표시가 불차죠. 가점주부입니다. 앞에서 포장마차 주인은 잘못된 표시에도 불구하고 소주를 원한다는 갑의 의사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그러면 갑의 표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란다. 근데 똑같은 사례예요. 의사하고 표시가 불찬다 그죠? 근데 상대방이 불일치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릅니다. 이자가 내심으로 소주를 원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죠? 그때는 당연히 뭐예요? 상대방의 시각에서. 자, 상대방의 시각에서 체크할게요. 상대방의 시각에서 당연히 이자는 뭐예요? 표시 행위를 가지고 이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짐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표시된 대로요.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을 규범적 해석이라 한다 그죠. 그럼 규범적 해석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죠? 상대방의 시각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없는 행위는 규범적 해석은 있을 수 없죠. 그때는 자연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출제된다면 판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판례. 1번은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됐죠. 총완결하고 이 판례 결론을 외우시면 돼요. 쭉. 채권자가 뭐예요? 채무자에게 더 받을 금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일부만 변제받고 영수증을 총완결로 작성해서 채무자에게 내어줍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못 갚겠다 그죠? 하여튼 이유 불문하고 일단 총완결이라고 적었으면 뭐예요? 이와 같은 이유가 있더라도 뭐예요? 총완결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표시된 대로 뭐예요? 유효다. 이게 교범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예. 중간에 읽는 순간 뭐예요? 헷갈립니다. 예.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결론. 자, 그 다음.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뭐예요? 모든 화재. 거기다 적을게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그럼 당사자 누구예요? 임대인가 임차인이죠. 그때 계약서를 보니까 모든 화재에서 누가요? 임차인이 책임을 지겠다. 여기 적혀 있어요. 그때 모든 화재라면 뭐예요? 임차인의 잘못, 임차인이 고용하고 있는 뭐예요? 종업원의 잘못을 한 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화재니까 뭐예요? 불가항력의 경우까지도 이게 교범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예, 불가항력까지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이요? 종로에서 고시원이 화재가 났죠. 많은 사람들이 인명사고 떴다 그죠. 그때 보니까 안타까운 게 그 할머니가 고시원을 운영했는데 건물주가 아니라 뭐예요? 건물주는 따로 있었죠. 근데 할머니가 악덕 어떤 고시원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그 고시원은 아주 열악한 분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명절 되면 할머니가 그죠? 고기도 구워주고 어떤 월세도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싸게 해줬죠, 그죠? 그런데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는 건물주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할머니에게 피해가 없게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할머니가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죠? 왜? 위와 같은 약정 때문에. 이때 약정 뭐야? 모든 화재. 그때도 화재 원인이 할머니에게는 상관이 없죠. 그죠? 그 주위가 낡아서 어떤 전기 사고 등으로 화재가 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할게요. 총한계라면 뭐야? 그 작성 경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작성계 여하 불문하고 뭐야? 그 총한계의 의사표시가 유효라고 해석하는 게 뭐야? 규범적 해석. 임대차 계약서에 모든 화재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문구를 뭐야? 불가항력적 손해까지도 포함한다. 이게 규범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수고요. 자, 최대한 노력하겠다. 책 것이고, 이건 뭐야? 법적으로는 그와 같은 의무로 뭐야? 부담하지 않겠다. 그렇죠. 법적인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보게 되면 큰 글자가 중요한 거야? 깨알 같은 숨어있는 글자가 중요해요? 숨어있는 글자가 중요하죠. 즉, 예를 들게 되면은, 을이 갑의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갑의 사업이 부도났죠. 그래서 을이 공장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까 3년 동안은 뭐예요? 갑에게 기존 사장의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겠다. 그죠? 그러면서 작은 글씨로 보면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달로부터 월급을 줘야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예요. 왜? 나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했지 법상으로 뭐야? 월급을 3년 동안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한 게 교범적 해석이다. 자, 일단은 4번을 이렇게 체크만 해두세요. 체크는 여기서 뜹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회차 심화반에서 설명드릴게요. 대립하다고 가게 되는 어떤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보충적 해석으로 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 해석은 누구의 시각에서요? 표의자의 시각에서. 또 규범적 해석은 누구의 시각? 상대방. 그럼 보충적 해석은 남았죠. 누구의 시각은요? 당연히 제3자일 겁니다. 제3자.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차임 50대 있습니다.
당연히 갑은 임대인이겠죠. 근데 계약서 내용 어디를 보더라도 뭐요? 요게 월인지 또는 뭐요? 연인지가 계약서 어디에도 없어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그죠? 빠져 있어요. 그 빠진 부분을 뭐요? 해석 당시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갑을이 당시 뭐야? 빠진 부분을 알았더라면 가졌을 가상적인 의사를 제3자가 뭐야? 사후에 메꾸어주는 해석을 보충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판사가겠죠. 그죠? 판사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월이겠어요? 연이겠어요? 당연히 월이겠죠. 이를 보충적 해석. 그러니까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에서 뭐야? 성립한 법률에 빠진 부분이 있을 때 제3자의 시각에서 메꾸는 해석을 말하는데 법률행위 중에서도 뭐야? 계약에서 체크할게요. 계약에서 주된 기능을 담당한다. 딱 한 번 정도 속인 적이 있어요. 법률행위 중에서도 뭐야? 단독행위에서 주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속인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쉽게 갑니다. 여기서는 사실인간섭에 관한 내용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 부분을 토대로 뭐요? 우리가 첫째 주에 배우는 간섭법과 사실인간섭의 그 부분의 어떤 이해를 필요한 겁니다. 심화반에서는 이제는 이 부분이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동적으로 쉽게 읽힐 거예요. 자, 해석의 기준 105조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은 당사자 의사로서 적용 배제할 수 있다고 했죠. 확인합니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이와 같은 규정은 뭐야? 임의규정을 한다 그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 뭐야? 뭐가 우선합니까? 의사가 우선한다 그죠? 즉 의사에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 방향을 이렇게 적어놨죠. 그 다음 106조로 갑니다.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즉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그게 뭐야? 사실간섭이다 그죠? 그때 당사자가 명확치 아니한 때 거기다 체크할게요. 당사자가 명확치 아니한 때는 뭐야? 간섭에 응한다. 자, 그러면 1조하고 똑같아요. 간섭법은 어떠한 경우에 재판에 기재되어 성문법이 없는 경우죠. 해석도 당사자 의사가 명확치 아니한 경우는 뭐예요? 간섭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명확하다면 뭐예요? 의사에 따라서 1차적으로 해석하고 의사가 명확치 아니한 경우 뭐예요? 사실인 간섭이 뭐예요? 보충적 해석 기준되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보충적이라는 용어예요. 보충적. 자, 그럼 총설 교과서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어떠한 기준 하에서 해석을 할 것이냐 법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법률행위는 당사자 원하는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첫 번째 뭐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원하는 바는 요거다 그죠? 즉 당사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바는 의사에 드러나 있죠. 그럼 당사자 의사를 알 수 있으면 의사대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의사를 뭐요? 알 수 없으면 두 번째 사실인 간섭. 사실인 간섭도 없을 때 뭐야? 세 번째 임의법규. 임의법규도 없을 때는 뭐야? 마지막에 조리인 신의책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사실인 간섭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당사자 기도하는 목적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때 목적은 뭐야? 의사에 드러나 있죠. 자, 그럼 사실인 간섭 갑니다. 자, 사실인 간섭의 개념이죠. 그죠?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의 차이는 법적 확신 유무다. 그죠? 확인합니다. 일정한 간행이 반복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간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적 확신까지는 없는 존재를 사실인 간섭이라 한다. 손댈 필요 없죠. 이미 첫째 시간에 봤어요.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죠. 그래서 법으로서 이렇게 없는 단순한 간행으로서 그죠? 그만 봤죠. 그죠? 법률행위 해석의 첫 번째 기준이 뭐죠? 당사자 의사죠. 그 의사가 명확치 않을 때 그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두 번째 기준이 됨에 불과하다. 그죠? 자, 그럼 요건 갑니다. 손대지 마시고. 첫 번째, 사실인 간섭이 존재해야 돼요. 존재만 하면 족합니다. 당사자가 알고 있을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사실인 간섭이 있더라도 그 간섭이 103조에 반하면 적용될 수 없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아니해야 되고 세 번째만 체크할게요. 당사자 의사가 뭐요? 명확치 않을 것. 당사자 의사가 뭐요? 명확하면 무조건 의사가 1차적 기준이죠. 그래서 의사가 1차적 기준이에요. 1차적 기준. 그래서 의사가 명확치 아니한데 뭐야? 사실인 간섭이 두 번째 보충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간섭법을 보충적 법의를 했다 그죠? 예, 똑같은 말이야. 보충적 해석 기준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볼게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판례도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또 출제가 됐어요. 자, 여기 볼게요. 사실인 간섭은 재정법, 다른 말로 뭐야? 성문법이 이미 규정일 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서 당사자 의사를 보충, 그런 의미다, 그죠? 의사가 첫 번째 기준. 두 번째가 뭐야? 사실인 간섭이 의사를 보충하는 두 번째 기준, 그런 말이에요. 의사를 보충하는 기준으로서 재판의 자료가 될 수가 있으나 그 분야의 법이 뭐야? 강행법규라면 사실인 간섭은 원칙 적용 안 되죠, 그죠? 다만 어떤 경우만 그 강행 규정 자체가 뭐야? 결함이 있거나 강행 규정 스스로가 뭐야? 간섭에 따라도 위임했다. 그때는 강행법규 자체에서 뭐야? 사실인 간섭에 의하도록 규정을 뒀죠. 그럼 당연히 사실인 간섭이 적용될 수가 있다, 그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따라서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강행법규가 있다면 사실인 간섭은 적용될 수가 없다. 예, 그런 의미예요. 한 번 정도 질문을 했습니다. 즉, 사실인 간섭은 뭐야? 그 법이 강행법규라면 원칙적으로 사실인 간섭은 적용될 수가 없다, 그죠? 다만 강행법규 자체에서 사실인 간섭에 의하도록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인 간섭이 적용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원칙적으로 그 법이 강행법규라면 사실인 간섭은 그 분야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손대지 마세요. 첫째 주에 배우는 거다, 그죠?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므로 간섭법과 달리 누가요? 자기가, 그죠? 당사자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된다. 다만 사실인 간섭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당사자 주장 안타로 뭐예요? 일종의 일상생활에 반복되는 경험 법칙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뭐예요? 이미 알고 있다면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첫째 주에 올 거예요. 그 다음 사실인 간섭도 없을 때는 임의 규정. 임의 규정도 없다면 마지막에 뭐예요? 신의적 조리에 따라서. 자, 그래서 해석은 반드시 기억할 것 떠올려볼게요. 해석의 대상은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뭐예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해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해석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뭐예요? 매매 계약서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 자체는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해석의 방법에서는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판례사항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죠? 즉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상대방이 이를 모를 때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 행위대로의 법률 성립을 해석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 그래서 판례 몇 가지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교과서 문제, 기출 문제. 올해 문제입니다. 24회차 문제입니다.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인 간섭, 당사자 의사를 보충. 여기까지 문제 없죠? 어렵습니다. 뒷부분. 사실인 간섭은 법이 단다? 법이 아니죠. 근데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틀렸다, 그죠? 즉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틀렸습니다. 법칙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죠?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간행으로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에 한해서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역할만 한다, 그죠? 그다음 유언 체크하시고, 유언은 가족법 상행이죠. 가족법 상행이니까 뭐야? 틀렸다, 그죠? 가족법 상행은 뭐야? 자연적 해석이죠, 그죠? 자연적 해석. 그다음 3번 어렵습니다. 보충적 해석의 개념 가보세요. 보충적 해석에
168페이지 밑에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성립한 법률행위 내용에 간거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그죠? 앞부분 제가 설명했죠. 갑을 간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 그죠? 근데 계약서 파트에서 뭐야? 그 차임을 원로 하느냐 연으로 하냐 빠진 부분이죠 그죠? 즉 임대차 계약은 이미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죠? 즉 법률의 자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 중 일부가 뭐야?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뭐야? 성립한 경우에 그 빠진 부분을 메꿔주는 해석이기 때문에 불성립의 경우 뭐야? 보충제에서 있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24회차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 4번 영어 모르겠죠 그죠? 처분 문서란 것은 그 계약서 자체가 뭐야? 일정한 사실관계의 입증 자료가 되는 어떤 문서 등을 처분 문서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서 등을 말해요. 그게 뭐야? 재판에서는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되겠죠. 그 입증 자료가 되는 것 같은 성질을 가지는 문서를 처분 문서, 계약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처분 문서가 존재한다면은 처분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묵시적 약적이 인정되는 사실이 인정이 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틀렸어요. 어떤 계약서가 있더라도 뭐야? 당사자 간의 계약서 내용과 또 다른 어떤 약정이 있으면 뭐예요? 당연히 약정이 우선한다 그죠? 약정이 우선한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일 기본 지문이 오버이다 그죠? 제일 중요합니다. 쌍방이 X 토지를 매매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다. 근데 Y 토지로 계약서를 잘못 적었다 하더라도 뭐예요? 갑을 간에는 X 토지 계약입니까? Y 토지 계약이요? X 토지 계약이다 그죠? Y 토지 계약에는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죠 그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의 해석과는 24회차 문제는 뭐야?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완벽하게 이해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시험 칠 때까지만 뭐야? 이 부분을 쭉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합니다. 지금 단계는 안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떴다는 거예요. 특히 4번 지문은 이 단어 자체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야? 그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처분 문서라면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세요. 처분 문서가 뭔지. 즉 처분 문서라면 어떤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때 이를 뭐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는 어떤 문서를 처분 문서라는데 그럼 매매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문서가 뭐죠? 매매 계약서죠. 이런 것들을 처분 문서랍니다. 그때 그 문서가 있더라도 뭐요? 당사자의 그 문서 내용과 다른 약정이 따로 있다면 뭐요? 당연히 뭐가 우선합니까? 그 약정이 먼저 우선한다는 거예요. 우선한다. 자, 그럼 지금까지 법률행위 해석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뭐요? 의사 표시 파트로 갑니다. 의사 표시 파트에서는 2문제 내지 최대 4문제가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의사 표시 파트로부터 진행을 합니다.